네, 6월 4일 그 수업을 위해서 지난 시간 이어서 그 알렉산더 원정을 계속해서 합니다. 자, 알렉산더 원정에 있어서 그 해당되는 그 대목을 이제 그 여러분 갖고 있는 그걸로 그 문서 자료를 보면 인디아 원정을 하다 말하는데 326년 초여름 동부 펀잡하고 모헨조다로가 유명한 인더스 문명이 일어났던 지명이 됩니다. 이것도 역사적으로 엄청나게 오래된 고등 문명인데요. 이 지역까지는 들어갔는데 말이죠. 거기서 유명한 코끼리 왕이라고 하는 포로스와 알렉산더는 말을 타고 포로스는 코끼리 위에서 대결을 벌였다라고 이제 우리가 공상을 하고 있는데 그 부분이 이제 2005년도 미국에서 만든 알렉산더라고 하는 영화에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그 놀라는 그런 알렉산더 왕의 모습을 볼 수가 있는데 코끼리의 이제 곤역을 치른다. 코끼리는 서양 고대에서 가끔 동원되는데 유럽 사람들은 잘 갖고 있지는 못하는 것이 이게 더운 데서 나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유럽 군대가 외국하고 전쟁할 때 외국을 통해서 알게 되는 그 외적이 써먹던 전쟁 수단, 그 당시 동원할 수 있는 기껏해야 소말을 동원할 수 있는데 이 더운 지역에 살던 그런 부족들은 코끼리를 동원한다. 특히 북아프리카 같은 데서 그리고 알렉산더 원정에서는 그 유명한 그 인도 부근에 있는 사람들이 자꾸 이제 이거 코끼리를 동원해 갖고 이 코끼리가 이제 밑에서 위로 올라왔겠죠, 그죠? 인도 북쪽에 있겠습니까만은 그래서 이걸 동원해 가지고는 이제 써먹었다라고 하는 그런 얘기가 되는데 이제 코끼리를 통해서 곤욕을 친다. 코끼리는 현대전에서 봤을 때는 거의 탱크와도 같은 그런 파괴력이 있기 때문에 코끼리 하나가 그 수십 명의 군대 진영, 이 포메이션을 갖다가 흔들어 버려. 그러니까 리오넬 메시 같은 선수가 하나 있으면 어설픈 수비 한 대여섯 명을 갖다가 깨버린 그런 어떤 파괴력 때문에 이제 꼼짝을 못하는 그런 상황이 벌어져. 그게 이제 현대전에서도 2차 대전 때 맹활약해서 지금까지도 지상의 왕자라고 하는 것이 바로 탱크 아닙니까? 탱크가 들어오는 바람에 6.25 전쟁, 이제 원래도 이제 6.25가 지금 다가오고 있습니다. 이제 6월 25일이니까 한 4주 남았는데 70주년을 맞이하는 한국 동란의 그 기념을 맞이해서 그 당시 초전에서 우리나라는 갖고 있지 못해. 북한은 자기 기술로 개발하지 못하고 소련의 원조받아서 2차 대전 때 활용되던 소련의 전차를 갖다가 수백 대를 받아갖고 남침할 때 그걸 동원해갖고요. 결국 우리가 제일 골탕 먹은 것이 바로 북한 군인들이 끌고 왔던 그 탱크 아닙니까? 그죠? 소련제 전차, T 전차라 그러고 그죠? 미국에서 만든 건 그 당시 M 전차라 그러는데 요새는 이제 에이브럼스 탱크라고 해갖고 최신형이 있고 우리나라는 또 알다시피 88 전차라 해서 K1 전차라고 이제 그 성능이 굉장히 좋습니다. 이게 이제 대부분 우리나라의 기계화 부대에 다 도입이 됐고 대체되는 그런 상황이고 그래서 뭐 지금 보니까 5사단 또 K1 전차로 이제 넘어갔다고 하거든요. 제가 있을 때는 그게 M47, 48이 섞여 있었는데 그만큼 격세지감을 많이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이 코끼리가 이제 곤욕을 치르게 된다는 그런 얘기. 코끼리가 코끼리가 지금 알렉산더를 이제 골치 아프게 만드는데 그래서 이제 그래서 이제 지지부진합니다. 그래서 전쟁이 이제 진도가 나가야 되는데 이 진도가 잘 나가기 힘든 그런 상황이 돼요. 게다가 이제 여름에는 우리가 늘 당하는 게 뭐냐면 이제 마케도니아에서는 겪어보지 못하는 것. 그리고 페르시아도 잘 없는 무슨 기후냐면은 이 깊은 열대로 들어갔을 때 나타나는 그 이상한 몬순 기후라고 우리가 이제 초등학교, 중학교 때 사회 과목, 지리 과목에서 나오는 몬순 기후. 한번 비 내리면 그냥 이게 하루 이틀 내리는 게 아니라 지겹게 내리고 그죠? 한 번 안 내리면 그 장기간 안 내리고. 그게 어디서 나타나냐면 그 이제 사바나 기후나 열대 우림 기후에서 많이 나타나죠.
그래서 이걸 이제 아시아에서는 이제 남부 아시아들이 갖고 있고 아프리카도 일부 지역이 갖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그런 게 안 나오죠. 유럽에서도 없는 건데 그냥 끈적끈적한 그런 속에서 진도가 안 나간다. 이 진도가 안 나가는 게 이제 수많은 사람들을 도와준 것이 있는데 여러 가지를 얘기를 할 수 있는데 우리가 이제 현대사를 보더라도 2차 세계대전 때 이제 이런 일이 있는 것이 동부전선으로 가는 길이 있습니다. 2차 세계대전의 가장 잔혹한 전선은 서부전선은 별로 볼 거 없습니다. 독일군이 그냥 대부분 압도하다가 막판에 한번 뒤집어진 것밖에 없는데 동부전선이 아주 치열한데 주고받고 그냥 그 뭐 질기게 그저 물고 늘어지고 사상자가 어마어마하게 많이 나와요. 여기에서 이 독일군이 초기에 너무나도 기세 좋게 나갔는데 결국 어디에 잡히냐면요. 그 11월 정도 되면은 그 어떻게 돼요? 진도를 그때 이제 언제부터 뽑냐면 초가을부터 이제 나가는데 동부전선을 향해서 소련을 향해서 나가는데 11월쯤 되니까 이게 안 되는 게 뭐냐면 날씨 때문에 그런데 자꾸 비가 내리고 비가 내리면 어떻게 돼? 질퍽질퍽해지죠, 그죠?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곧 뭐가 나오냐면 눈이 내리고 눈비가 같이 내리니까 땅이 질퍽질퍽하니까 사람도 가기 힘들고 궤도를 통해서 움직이는 전차가 가기 좋은 건 뭐냐면 길이 탄탄해야 좋습니다. 길이 질퍽질퍽하면 가는데 몇 배로 힘들단 말이에요. 그것이 아마 그 동부전선의 어떤 전황의 어떤 변화를 갖다가 주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그러니까 예정대로 제대로 갔다면은 완전한 겨울이 오기 전에 모스크바가 함락이 돼야 되는데 함락이 안 되죠. 왜냐하면은 거기서 질퍽질퍽 질질질 끌다 보니까 진도를 못 뽑은 거지. 이거하고 비슷한 게 뭐가 있느냐?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인 게 그 6.25 전선, 6.25가 이제 다가옵니다만은 9월 15일 날 서울을 갔다가 인천 상륙하고 난 다음에 9월 말 되면 서울 수복하고 10월 1일 날 국군의 날에서 38선을 넘어서 가냐 마냐 하다가 이제 이승만하고 그 미국에 있는 그 메가드하고가 같이 결정을 해갖고 그냥 북한을 없애버려야 된다 해갖고는 38도선을 넘어서 진군을 하죠. 그래갖고 초고속으로 나가는데 이게 이제 언제 그게 문제가 발생하냐면 11월부터 갑자기 한 6주 정도 당겨서 맹추위가 다시 시작. 특히 11월 말 되면은 그 우리나라 1월 중순에도 없는 맹추위 30도에서 40도. 그러니까 3, 40도는 북한에서는 뭐 가끔 있는 현상이지만 그 해는 유별나게 추웠다는 거죠. 그러니까 진도가 안 나가는 거죠. 왜? 눈이 덮여버리니까 앞이 안 보이고 추워서 기계가 발진을 하죠. 총구가 당겨지지를 않고 전차를 시동을 걸면 전차가 나가지를 않아. 그러한 속에서 북한이 망하기 직전에 운이 좋았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다. 그 자료 화면이 궁금한 사람들은 유튜브에 보면 지금 다 나와 있습니다. 그것이 이제 그 관련되어 있는 검색어를 넣게 되면요. 장진호 전투랄까, 뭐 6.25 전쟁이랄까 이런 거 집어넣으면 유튜브 자료 화면에서 비디오로 다 나와 있어요. 이게 이제 뭐 요즘처럼 뭐 비디오 몇 시간 나오는 게 아니고 이제 간단하게 나오는데 그런 것들이 궁금한 사람 많이 보시고 그래서 이제 몬순 기후라고 하는 것이 이제 지지부진하게 행군을 잡아먹는 것이죠. 여러분들 군대에서 이제 걸어 다니는 게 행군 아닙니까? 행군이 쉬운 게 아니고 기본이 20kg 이상 되는 자기 짐을 메고 그러니까 등산 갈 때 메는 짐보다 훨씬 무겁습니다. 거기에 총을 메죠, 그죠? 그뿐만 아니라 이제 중화기를 메는 사람은 그걸 또 어깨에 메고 가기 때문에 이거는 완전히 그 쌀까마 메고 가는 거랑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땅바닥이 그렇게 질퍽질퍽하면 가고 싶지가 않아. 가기가 싫고 갈 수가 없는 그런 상황. 행군이 지지부진하자 그 인디아의 진입구역이 에서 어떻게 돼요? 알렉산더의 지부가 알렉산더에게 저항을 한다 이 말이에요. 저항을 해가지고는 안 그래도 알렉산더가 미온틀이 많이 박혔는데 이때도 고집을 부려가지고 자꾸 가야 된다고 자기 부하들을 갖다가 어떻게 됩니까? 고통을 주는 그런 일들을 하게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군사 작전을 거부하는 일이 벌어져. 그러면 알렉산더가 이걸 이제 설득하기 위해서 본인이 직접 그 부상의 위험을 무릅쓰고 적의 진에 들어가 버리고 아니면 혼자서 적의 성을 넘어가 버리고 그래서 마지못해 따라오게 만드는 식으로 그렇게 쇼를 몇 번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 이제 한두 번 통하는 거지 나중에는 이제 안 도와주죠, 그죠? 뭐 그거와 마찬가지 아닙니까? 그러니까 돌격 앞으로 해도 돌격하지 않는 그런 상황이 이제 벌어지면서 이제 더 이상 이제 안 되겠다는 생각을 해서
알렉산더는 이건 도저히 인력으로 안 된다 해서 자기 힘으로 갈 수 있는 데를 이제 정해놓게 될 수밖에 없죠. 그러면 아쉽지만 인도를 정복을 못하고 인도를 바로 앞에 두고 이제 돌아와야 되는 그 참 안타까운 그런 상황이죠. 조금만 좀 좋았으면 인도를 들어가 보는 건데 인도를 바로 눈앞에 두고 돌아오는 그런 상황이 돼버렸다라는 그런 안타까운 그런 모습이 있다 이 말이죠. 그게 이제 뭘 연상을 하냐면요. 예전에 우리가 이제 어디입니까? 저기 남극을 누가 먼저 가느냐. 남극 횡단에 대해서 내기가 벌어졌어요. 이게 이제 지금부터 한 100몇 년 전에 있는 일인데요. 노르웨이 원정대하고 영국의 원정대가 경쟁이 붙었어요. 그래서 남극의 이 한쪽 끝에서 반대쪽 끝까지 걸어서 누가 빨리 가느냐. 가서 도착하면 자기 나라 국기를 꽂겠다. 그럼 노르웨이 국기를 꽂느냐, 유니온 잭을 꽂느냐 해가지고는 이제 경쟁이 붙었거든요. 그래갖고는 이제 그 가는 과정이 요즘처럼 이렇게 제대로 정보가 있어서 먹는 거나 아니면 여러 가지 추위에 대한 대비가 좀 되어서 가는 게 아니고 옛날에는 가면서 겪는 거니까요. 그래서 정말 피눈물 나는 고생을 해갖고는 도달을 하게 되는데, 영국의 그 구성원들은 군대 장교 출신들이 구성이 돼가지고 이제 가게 되고, 노르웨이는 그 당시에 그 아문센이던가요? 유명한 그 탐험왕이 있는데, 누가 먼저 가느냐 했는데, 어떻게 되냐면은, 노르웨이가 먼저 도착합니다. 먼저 도착하니까, 거의 죽음 상태가 돼갖고, 완전히 피골이 삼접해서 목적지에 도달했는데, 누가 깃발이 꽂혀 있냐면은 자기가 먼저 온 게 아니라 노르웨이가 먼저 지나간 자국을 보게 돼. 노르웨이 국기가 남극의 그 끝에 꽂혀. 그러니까 이긴 게 아니고 진 거가 아닙니까? 그래서 힘이 빠져가지고는 그 영국의 탐험대의 사람들이 돌아오다가 원래는 초인적인 힘으로 돌아올 수 있는데 너무 의기소침해요. 이거는 뭐 갔다 오나 마나 소용이 없는 게 1등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돌아오다 힘 빠져서 그냥 죽었다는 그런 얘기가 있는데요. 그 자료 화면 제가 직접 본 적이 있는데, 그 당시 이제 돌아왔던 아문센이 그 노르웨이 그 뭡니까 한복판에 가서 카프레이드 비슷한 걸 하는 장면이 있습니다. 그 남극에 최초로 도달했다, 뭐 아니면 이제 최초로 횡단했다, 뭐 그런 얘기가 되는데, 뭐 그런 어떤 걸 자꾸 연상하게 돼요. 알렉산더도 안타까운 게 본인이 좀 더 민심을 사로잡았더라면, 그리고 본인이 좀 더 많은 힘이 있었더라면, 그리고 부하들이 좀 더 하려고 하는 의지가 있었더라면, 그리고 조금만 어떤 자연환경이나 기후가 받쳐줬더라면 자기가 신기원을 이룩할 수 있죠. 인도를 정복할 수 있는, 인도를 정복한다는 굉장히 힘듭니다. 인도를 아무나 정복하는 게 아니고 인도는 영국밖에 정복한 나라가 없어요. 그것도 뭐 근대 들어와서 제대로 된 무기 체계를 가지고 간 거지, 옛날에는 인도를 함부로 정복할 수 없어요. 왜냐하면 들어가는 게 어디로 가서 어디로 가야 되는지 몰라요. 자, 그래서 이제 철군에 대해서 이제 생각을 해야 되는 그런 시대가 이제 돌아왔다. 철군은 326년 여름부터 해서 완전히 돌아오는데 무려 어떻게 돼? 좀 깜짝 놀라지 마시오. 2년이 걸립니다. 돌아오는데. 얼마나 먼 거리였느냐라는 거죠. 네, 어마어마한 거리였다는 거죠. 그래서 이것은 인더스 삼각주인 파탈라 항구에서 교두보를 세우고 오케아노스가 완전히 건립이 되었을 때에 공식적인 철군이 시작된다. 철군 이전에 아시아의 원정 이전에 거행한 의식을 그대로 해요. 의식이라고 하는 건 이제 세레머니를 하는 것이죠. 이제 돌아갑니다라고 하는 이 세레머니를 하는 것입니다. 그럼 누구한테 하냐면 항상 종교적이다라고 얘기했죠. 그죠? 바다의 신이 뭡니까? 포세이돈이다. 이집트가 아니라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많은 신 중에 좀 이게 서열이 높은 게 뭐냐면 이 포세이돈이다 하는 게 유명한 영화 포세이돈 어드벤처라고 하는 영화도 있었습니다만은 뭐 이거는 너무 오래된 영화긴 한데, 이 바다의 신인 이 포세이돈한테 돌아간다라고 하는, 쳐들어올 때는 아킬레우스가 있는 그 트로이에 가서 아킬레우스 무덤에 또 전쟁을 위해서 그걸 하고 바다의 신 포세이돈에게도 제물을 바치고 그러는데요. 그래갖고 이제 이걸 하고 난 다음에 이제 대략 6만 명 정도가 이제 돌아오는 길에 올랐다라고 얘기를 하게 됩니다. 자, 그렇게 돼가지고 두 가지 방향으로 돌아오는데, 알렉산더는 애서 자기가 고생하는 방식으로 해서 좀 상태가 좋은 병사들하고 걸어서 돌아오는 방식을 취한, 굉장히 위험하죠. 사막을 지나고 정체불명의 이상한 땅을 다 통과해서 와야 되기 때문에 여기서 손실이 크다.
그러고 난 다음에 저 걷기도 힘들고 부상을 당했다든지 힘이 딸렸다든지 이런 사람들은 바다를 통해서, 왜냐하면 인도 양을 통해서 이 페르시아만으로 들어가는 이 바다 항로가 있거든요. 그렇게 들어가는 방법, 이거는 쉽게 가는 방법이죠. 두 가지 방법으로 돌아왔다라고. 그러니까 2년 걸린 이유가 뭐냐면 이게 분명히 두 가지 중에 하나인데, 이 함대가 처음에 갈 때는 바다로 간 게 아니기 때문에 함대가 없죠, 그죠? 이걸 생각을 해봐요, 역사적으로. 그러면 이걸 돌아오기 위해서는 분명히 그 정보를 수집을 해야 되는 것이, 그쪽에서 무역을 통해서 길을 잘 아는 사람을 일단 수색을 찾아내야 돼. 그러고 난 다음에 그 사람들을 통해서 길을 알아내고 난 다음에 그 배를 만들 수 있는 사람들을 갖다 또 수소문을 찾아내 갖고 뭐 윽박을 지르든지 아니면 뭐 아부를 하든지 돈을 주든지 해서 충분히 많은 배를 또 만들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면 돈을 어디서 이제 제공해낼 것이냐 말이죠. 그러면 이제 어디 가서 이제 좀 두드려 패서 이제 돈을 좀 끌고 올 것이냐, 아니면 자기가 갖고 있는 뭐 전리품을 좀 이렇게 써먹을 것이냐 해갖고 이런 걸 하려면 한 2년 걸렸다 이 말입니다. 사실 그대로 돌아오면 이렇게 오래 걸리지는 않을 겁니다. 정상으로 돌아오면 몇 개월 만에 올 수 있는데, 이렇게 돼서 이제 준비가 돼야 돌아오는 것. 그러니까 가는 것도 힘들고 오는 것도 힘들고. 그러니까 이 정복이, 우리가 이제 그 정복한 자체의 파괴 행위가 나쁘지만은 그 인간의 의지로 봤을 때 위대한 정복을 한 겁니다. 이거는 정말 우리가 이제 전쟁을 떠나서 생각했을 때 이런 거대한 프로젝트를 할 수 있는 그런 용단을 내. 그러니까 이 사람이 여기 미치지 않고는 못하는 거예요. 이 이해타산 다 따졌다면 안 했을 거라고 생각이 돼요. 그런데 하고 싶은 마음이 자기를 부추겼기 때문에 해서 돌아올 때 이렇게 고생을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렇게 돼가지고 이 두 가지 루트로 돌아온다는 생각을 하면서 이걸 준비를 해갖고는 이제 서서히 철군에 오르는데, 그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상태가 좋은 병사들과 함께 사막을 통해서 돌아온다. 그래서 바빌론을 통해서 돌아오는 루트를 취하고 나머지는 바다에 그 배를 타고 돌아온다. 그래서 철군이 325년 가을부터 이루어졌다. 그러면 326년 여름에 철군을 생각한 이래 철군을 시행할 때까지 1년 넘는 시간 동안 준비를 했다는 거죠. 아까 제가 얘기했던 제 추측입니다만은 수많은 가능케 할 수 있는 준비 과정, 배를 만들고 그러고 난 다음에 이 군대가 굉장히 많으니까 어떻게 누구는 뭐하고 해서 편제를 다 만들고 그래서 돌아왔다라고 얘기를 하는. 이게 엄청난 기획이죠. 그러니까 이 알렉산더 같은 사람은 이런 경험이 많기 때문에 우리가 좀 우스갯소리로 대기업을 경영할 때도 이런 경험이 도움이 될 거예요. 아니, 큰 기업을 분명히 경영할 수 있는 그런 마인드, 경험이 있는 사람일 거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그렇게 해야 이제 큰 살림을 살 수가 있는 거죠. 그죠? 큰 일을 치러본 사람이다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서양 고대에서는 굉장히 드문 일을 했기 때문에 굉장히 연구해 볼 값어치가 있는 그런 인물이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325년 가을부터 이루어졌다고 알려집니다. 살아서 돌아온 자는 6만 명 중에 한 15,000명 정도로 이제 추정이 된다라고 이제 우리가 얘기를 할 수가 있어요. 철군 중에 여러 가지 생명의 을 위협한 요인들에 의해서 그 희생자들이 많은데, 기아, 갈증, 사막의 바람, 홍수, 그죠? 기아라는 거 아니죠? 예? 뭐 배고픈 거, famine 있잖아요, 그냥 famine. 굶주리는 거죠, 굶주리는 거. 예? 기근이라고도 번역하는데, 우리가 역사 텍스트에서 늘 보는 독특한 단어가 있는데, 이 기근, 왜? 그 6만 명이나 되는 사람들 그 하루에 3끼 먹으면 18만 끼니를 먹어야 되는 거죠. 그러면 얼마나 많은 그 음식이 필요하네요. famine. 이런 거나 갈증, 돌아오는 길이 사막이 많거든요. 사막의 문제는 충분히 물을 갖고 있지 않으면 늘 어떻게 됩니까? 하루가 걸릴지 이틀이 걸릴지 열흘이 걸릴지 우물 하나 나올 때까지 알 수가 없어요. 가도 사막일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 비행기 타고 한번 가보세요. 굉장히 재밌습니다. 비행기 타고 어디가 재밌냐면요. 이제 하늘 위에 올라오면 이제 이 고도가 8,000m 정도 된단 말이에요. 이 국제선을 타면은 주로 이제 저는 이제 어디를 많이 가냐면 이제 한국에서 비행기를 타고 아니면 반대로 이 유럽에서 비행기를 타고 한국으로 오면은 이 유라시아 대륙을 횡단을 합니다. 유라시아 대륙 횡단을 하면은 대부분 한 3분의 2 정도 시간에는 캄캄하지 않고 이게 밝게 돼 있어요. 그러면은 밑을 쳐다볼 수가 있어요. 밑을 쳐다볼 수 있으면
여기서 이제 몽고 사막을 지나갈 때를 보게 되면요. 거기서 사막이 나오거든요. 그 외에는 유럽 가는 길에 사막이 잘 안 나오는데 이게 광활하게 펼쳐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경우에 따라서는 막 강원도만큼 다 사막을 지나가야 사막 끝이 나온다든지 이런 식으로 해서 뭐 6시간, 7시간, 8시간, 10시간을 걸어가도 물이 안 나올 수 있어요. 그러면 들고 간 물이 어떻게 돼요? 도중에 다 소비돼요. 그러면 물 나올 때까지 인내가 안 되는 사람은 그냥 목말라서 죽는 거죠. 그죠? 그런 일들이 이제 비일비재하다 보니까 어떤 일이 벌어져요. 그래서 알렉산더가 살아온 것도 굉장히 용한 일이다. 그리고 사막은 제가 이제 사막에 안 가봤는데 바람도 심하다 그러죠. 그래가지고 앞이 안 보인대요. 사람 덮쳐버리니까 이게 사람을 덮고 지나가니까 사람 밑에 깔렸는데 소리가 안 나면 이게 깔렸는지 안 깔렸는지 알 수가 없어요. 밟고 지나갈 수도 있고 그런 어떤 변화가 굉장히 심한 곳이 사막이에요. 이런 사막이 어디에 펼쳐져 있냐면 인도에서 이란을 통과해서 이 오늘날 이라크인 바빌론으로 돌아오는 이 과정에 이란 땅의 70% 정도는 사막으로 보면 돼요. 사람 살 수 없는 땅. 드문 도시가 있는 거예요. 땅은 넓지만 우리나라처럼 100%다 이용 가능한 땅이 아니다. 그래서 인구 밀도가 사실은 높을 수가 없는 나라가 그런 나라들이다 이 말이에요. 우리나라는 놀러 온 게 사막이 하나도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황무지는 있을 망정. 강원도 골짜기 이런 데 가면은 좀 개간이 안 되는 땅이 있지 쓸모없는 땅이 하나도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전부 쓸모 있는데 지구상의 수많은 땅 중에 중국도 마찬가지, 미국도 마찬가지고 활용이 안 되는 땅이 무진장 많다. 근데 인구는 자꾸 낮죠, 그죠? 그러니까 어디서 어떻게 살아야 돼요? 방법이 하나밖에 없는데 전부 시베리아로 보내야 돼, 시베리아로. 시베리아는 아직까지 개발할 수 있고 이 나무만 쳐내면요 사람 살기가 나쁘지 않아요. 1년 내내 추운 게 아니란 말입니다. 그냥 추운 날이 좀 길 뿐이지 살 수가 있다면. 여기가 마지막 인류가 쉽게 말해서 피난을 갈 수 있는 데인데 여기가 너무 광활한데 소련 정부들도 이걸 방치를 하고 있거든요. 여기가 마지막 우리가 제가 이제 그 지도를 보면서 생각을 많이 해봤는데 시베리아의 지구상의 그 빡빡한 데 사는 인구들을 한 10억 정도만 넣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시베리아 자체만 따져도 중국보다 큰 땅이거든요. 왜냐하면 시베리아도 동선 이게 뭡니까 동중서가 있단 말이에요. 이거 다 합치면은 중국 몇 배로 나와요 사이즈가. 여기다가 인구를 왕창 집어넣어야 되는데 자 그래서 이 기아와 갈증과 사막과 홍수 이 홍수도 나는 땅이 또 있거든요. 그래갖고 여기에다가 고생 해갖고 어떻게 돼요? 돌아왔는데 무려 324년 3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이 반년 정도를 갖다가 온 거예요. 어마어마하게. 그래서 수사에 돌아옴으로써 수사라고 하는 건 이제 페르세폴리스하고 수사가 있는 페르시아인들의 거점 땅이죠. 그죠? 이 왼쪽으로 넘어가 보면 메소포타미아가 돼버리죠. 그죠? 그래서 그런 문명의 어떤 문명과 문명이 만나는 지대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긴 동방으로의 원정이 끝나고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또 뭐가 끝나냐면 알렉산더 이후로는 제대로 된 큰 원정을 안 하고 이제 돌아와서 1년 만에 죽기 때문에 알렉산더 생애에 있어서의 원정 멀리 가는 원정이 여기서 끝납니다. 그래서 이 334년 자기 땅을 출발했을 때 그의 나이가 어떻게 돼? 10년 정도 전에 출발했는데 그래서 그 출발한 이후로 10년이 지납니다. 벌써 20대 초반이 어떻게 돼요? 드디어 30대 초반으로 넘어가게 되는 긴 장정이 이제 죽는 것밖에 안 남았어요. 이제 그런데도 불구하고 죽기 전까지도 다른 데 쳐들어가려고 그렇게 연구를 했다고 하는. 그러니까 일을 하지 않으면 견디지를 못하는 이런 사람 뭐라고 해요? 워커홀릭, 예, 워커홀릭이라. 일 안 하면 못 견디는 사람이다. 워커홀릭이다. 좀 그리스어입니다 이게. 워크라고 하는 영어지만 홀릭이라고 하는 거는 거기서 나온 말인데요. 워커홀릭이라 해서 일 중독증이다. 일 중독. 워커홀릭이다. 워커홀릭도 예전에 이제 저도 나이가 이제 어릴 때는 워커홀릭을 안 하면 마음이 이제 어떻게 불안한데 요새는 그렇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어느 정도 이게 일에 대한 어떤 그런 어떤 의지는 있어야 되는데 이 또 문제를 많이 일으키긴 하는데요. 자 이렇게 함으로써 이제 알렉산더 원정에 대해서 이제 자꾸 이제 그 이유를 이제 우리가 봐야죠. 어쨌다는 거냐 이 말이죠. 어쨌다는 거냐. 그래서 이걸 갖다가 이제 한번 하기 위해서
알렉산더에 대해서 한번 돌아보도록 할 텐데요. 여기에서 제가 그죠? 최근에 제가 연락을 어디 받아가지고 그 원고를 하나 썼는데, 그러니까 간단한 그 역사의 어떤 인트로덕션을 여기다가 하는 그런 원고였는데, 이게 뭐냐면 서양 고대의 한 부분을 쓰는데 요 주제였어요. 그러니까 페르시아 제국과 그러고 난 다음에 마케도니아와 그러고 난 다음 그 이후에 세계가 하나로 되는 이 세 가지 현상에 대해서 요약을 해달라 부탁을 받아서 원고를 갖다가 적은 게 있는데, 거기서 이제 마케도니아가 많이 나오고요. 알렉산더 원전이 굉장히 많이 나와요. 그래서 그래갖고 이제 이거 적은 걸 읽으면서 요거는 제가 이제 오늘까지는 제가 강의 자료에 올리지 않았는데, 여러분들이 원하면은 강의 자료에 올릴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 읽으면서 좀 얘기를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원고가 없을 테니까 저는 이제 옆에 있는 컴퓨터 화면을 보고 좀 얘기를 하는데 한번 들어보십시오. 자, 이렇게 됐다는 것이죠. 자, 알렉산더 마무리하는 거를 한번 다시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알렉산드로스 측근 세력들 내에서 일든 불안한 분위기와 알렉산드로스의 점진적인 독재자 같은 면모는 결국 그의 원정에 영향을 미쳤다. 아까 얘기 좀 했는데요. 327년 가을 인더스로 향해 가기 위한 작업에 착수했고, 이듬해 초 인더스강을 넘어 탁실라를 점령한 이후 여름에 동부 펀잡의 포로스 왕과 대결하기까지 일이 어느 정도 진척이 되긴 하였다. 그러나 그곳에 전형적인 몬순 기후가 시작되고 행군이 지지부진해지자 잠재된 그간의 불만이 쏟아졌고, 대부분의 병사들은 원정에 반대 의사를 표출했다. 더 이상 이 시점에서 알렉산드로스는 인디아 원정을 감행할 수가 없게 되었다. 즉 그는 철군에 대한 생각을 하여야 했던 것이다. 326년 여름부터 324년 3월 수사에 알렉산드로스가 돌아오기까지 원정군은 철군에도 많은 시간과 희생을 들여야 했다. 결국 살아서 돌아온 자는 원래 6만 병사 중 1만 5천 정도로 상당수가 철군 도중 기압, 그죠? 기압, famine, 갈증, 그죠? 이 목마른 거, 사막은 물의 문제가 발생. 사막의 그 바람, 그죠? 바람. 그리고 난 다음에 사막 아닌 곳에서는 또 비가 막 쏟아지는 그런 기후가 있단 말이에요. 우기건기라고 들어봤죠. 사바나 기후가 있는 아프리카 가면 그런 말 한다죠, 그죠? 비가 한 달 정도 오고 이제 사람들이 물을 많이 모아놓는데 앞으로 석 달간 뭐 그런 얘기 하죠, 그죠? 뭐 안 올 거야, 비가 안 올. 실제로 그렇다는 거죠. 그러니까 모아놓은 거 갖고 살든지 뭐 대책을 세우고, 그리고 때 되면 또 비 내리고 이래서 우리는 그런 적이 있지를 않습니다. 비가 와도 3일 이상 오는 적이 없어. 3일만 연속으로 와도 어떻게 우리나라는 이 처음 보는 일이라고. 응? 그리고 비가 안 오는 건 좀 있습니다만 안 와도 우리가 이제 한 달, 두 달 이렇게 안 오지 정말 계속 안 오는 적은 정말 드물죠, 그죠? 그런데 이 지구상 많은 곳에서는 이 비 오는 때 오지 않는 때가 나눠져 있는 그런 데가 많다라고 하는 거. 놀라운 건 유럽 땅도 그런 것이, 여러분 가보면 알지. 그리스 같은 데는 보면요, 지중해 기후라고 해서 우리나라 여름에 비가 많이 오는데 그 거꾸로 돼요. 여름에 비가 잘 안 온다는 거죠. 그 여름에는 어떻게 돼요? 그쪽 사람들이 이 강수량의 문제가 발생하는. 우리는 여름에 비가 많이 오게 돼 있어요. 안 오면 더워서 죽게 돼 있어요. 근데 유럽의 여름은 우리하고 다른 것이 우리보다는 점잖단 말이죠, 그죠? 아주 일부 지역을 제외하고는 우리나라의 가을 수준밖에 안 된다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여름에 비가 없어도 사람들이 버티는데 겨울에 질퍽질퍽하게 비가 많이 내려. 끊임없이 내린다는 거죠. 저도 깜짝 놀랐는데 유럽인데요, 그죠? 11월, 12월에 비가 자꾸 내리는. 근데 우리나라 살아보면 분지에 살면, 그죠? 그 겨울에 어떨 땐 45일 동안 비가 안 내려요. 근데 사람들은 놀라워하지 않죠. 왜냐하면은 뭐 겨울에 원래 비 안 오는데 뭐 이렇게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이 홍수 등에 의해서 이 소모되었다는 거죠. 돌아올 때 행군에서. 이로써 알렉산드로스는 334년 올 마케도니아를 출발한 동방 원정의 대단원을 324년 초 3월로 이제 이게 추정을 하는데요. 종결하게 되었다. 확대된 동부로의 원정 기간만 무려 거의 6년. 왜냐하면 330년에 더 이상 원정 안 해도 된다. 제가 여러 번 얘기했습니다. 왜냐하면은 그 추적하던 이
페르시아 왕 다리우스가 측근에 의해서 살해됐기 때문에 더 이상 잡을 사람이 없는 거죠. 이미 적은 다 항복해버렸고. 그래서 원정을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안 한다고 누가 뭐라 그러는 것도 아니고, 그죠? 자기는 이미 원정의 목적인 저기 페르시아를 다 정복을 해요. 페르시아 쳐들어갈 때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인도까지 가자 이렇게 얘기 안 했습니다. 마음속에 있는 거지 인도까지 가자 그러면 안 도와주거든요. 근데 우리 사람들이 뭐 하려고 인도까지 가냐고 고생을 안 한다고 그러죠. 그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그 330년부터 추가된 원정이 330년부터 추가된 원정이 있는데 324년 초에 돌아올 때까지 이게 6년이 걸린다는 거죠. 그래서 대장정을 마치고 돌아왔는데 돌아오는 모습은 6만 명이 뭡니까? 인도에서 출발해가지고 인도 서쪽에서 출발해가지고 어떻게 돼요? 돌아오는 사람이 15,000 정도니까 정말 이거는 원정이야 성과가 많았는데 어떻게 돼요? 굉장히 망신살스럽거나 아니면 폐잔병처럼 돌아왔다라고. 그래서 이게 시사하는 바가 큽니다. 알렉산더는 정말 위대하게 그 영토 확장을 했습니다. 그러나 그가 돌아와서의 그 모습은 그가 욕심을 부린 만큼 그대로 당하고 있대. 폐잔병처럼 거지처럼 돌아오고, 그리고 부상이나 아니면 이제 탈진이나 아니면 체력의 소모, 굶주림 이런 것에 의해서 몸이 많이 약화돼 가지고 그 이방인 땅에 있는 그 수사나 바그다드 같은데 아니 저기 바빌론에 살면서 이렇게 여름이나 이런데 벌레한테 물렸는데 그게 신체 건장하면은 그냥 아프고 말아야 되는 죽는 거죠, 그죠? 면역도 약해지고. 그래서 이 최후 자체가 젊을 때 평생 써야 될 힘을 다 써버렸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다 잃어버렸기 때문에 할 것도 없고, 그러고 난 다음에 죽었기 때문에 오래 안 산 것 빼고는 억울한 게 없는 사람이 돼버리긴 한 것이죠. 자, 어쨌든 간에 이제 여기까지 이제 알렉산더 원전이고,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이걸 한번 써봤거든요. 자, 그러면 알렉산더를 통해서 뭐가 이루어지냐면 인류 역사상 그들 자기들이 알고 있는 세계는 다 정복했다고 생각이 됐을 거예요. 인도를 제외하고는. 중국 개념이 없단 말이에요. 서양 사람들은. 인도는 아는데 중국은 있는지 없는지 알 수가 없으니까. 그리고 이제 아직 콜럼부스 나오기도 몇천 년 전이니까 뭐 신대륙, 아메리카, 그러고 난 다음에 오세아니아 이건 개념이 없는 거죠. 아프리카도 다 알고 있는 게 아니고 자기들이 그냥 만나는 지중해 연안 아프리카를 알고 있지, 그 외에 아프리카 95% 정도 되는 넓은 땅은 있는지 없는지 모른단 말이에요. 그러면 자기들 생각에는 자기가 알고 있는 세계 대부분을 정복했다라고 착각할 만하다는 거죠. 그러면 이걸 갖다가 전제로 하고 우리가 이걸 감안해서 생각하면은 하나의 세계를 만들어 자기 휘하에 집어넣어 버렸다는 거죠. 자기 통치하에 뭘 집어넣었어요? 지구에서 가장 크다고 하는 페르시아 제국을 힘으로 눌러서 정복을 해버렸죠. 그럼 어떻게 하나의 세계가 돼버렸죠. 유나이티드 월드가 돼버렸다는 거죠. 그럼 이제 이거는 뭐냐? 알렉산더를 통해서 이후에도 제국이 계속 이어지는데, 알렉산더 제국 다음에 로마 제국이 있죠, 그죠? 로마 제국이 쭉 이어지고 그 외에도 계속해서 비잔틴 제국 뭐 이어진단 말이에요. 중세 나오면 신성 로마 제국이 또 나오고. 그래서 제국으로 계속 가는 하나의 세계로 가는 길이 누구에 의해서 최초로 이루어지냐면은, 물론 그 전에 아시리아 이런 게 있지만 아시리아는 지역적인 거죠, 그죠? 바빌로니아도 그렇고 페르시아도 유럽을 완전히 복속한 것도 아니고. 근데 알렉산더에 의해서 이 그들이 알고 있는 유럽, 상당수의 유럽 외 지역이 통합이 되어 버리니까 이걸 이제 우리 흔히 말하는데 the way to one world라, 하나의 세계로 가는 길이에요. 그래서 이제 지금 하나의 세계로 가는 길에 대해서 나름대로 정리를 해봤습니다.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두 가지 파트로 한번 정리를 해봤는데, 첫째는 알렉산더 죽는 거하고 그러고 난 다음에 일어나는 질서의 재편이라고 하는 거를 얘기를 한번 해봐요. 그 다음에는 이제 하나의 세계가 가능한 얘기냐 한번 생각을 해봤는데, 자, 긴 원정을 마친 알렉산드로스는 제국의 질서를 잡아나가야 하는 과제에 직면해 정복 후 정비라고 할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의 세계라고 하는 거, 정복 후에 이제 질서에 대한 재편성이다. 알렉산더에 의한 원 월드가 된다는 거죠. 원 월드. 자, 이게 이제 정복 컨커드 월드도 되고요, 유나이티드 월드도 되고, 그러고 난 다음에 이게 이제 쉽게 말해서
월드 임파이어라고 할 수 있죠. 그죠? 임파이어라고 해도 되고 월드 임파이어, 임파이어가 되는 이 개념을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자, 이 개념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이 헬레니즘의 역사는 바로 하나의 세계다라고 하는 거. 로마는 그대로 따라가고 있죠. 이후에 원 월드라는 거죠. 유나이티드 월드고 이것이 바로 월드 임파이어다. 이것을 가능케 한 사람이 바로 알렉산더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대요. 알렉산더. 자, 긴 원정을 마친 알렉산더는 제국의 질서를 잡아나가야 하는 과제에 직면했다. 정복 후 정비라고 할 것이다. 그죠? 이걸 뭐래? 재편성이다. 하는 거죠. 이거를 갖다가 우리가 정복 후 정비라고 하는데 reorganization이다. 그러겠네. reorganization. 이게 가장 중요하죠. 그죠? 정복하는 거 어떻게 보면 힘으로 할 수 있는 일입니다. 그런데 정복하는 걸 유효하게 만드는 거 어렵습니다. 알렉산더 죽고 난 다음에 복잡한 일이 벌어지거든요. 자, 이게 가장 중요해요. 이걸 잘하는 사람이 행정가가 돼요. reorganization, 정비를 해야 돼요. 이 정비가 안 되면 어떻게 돼? 아무것도 안 된다. reorganization이 돼야 된다. 예? 이게 안 되면은 금방 딴 세력이 나타나. 옛날에 이런 말을 했습니다. 저는 진짜 이게 굉장히 시사하는 것 같은데, 오늘날까지 활동하고 있는 이제 우리나라 나라 40인데요. 로저 페더러라고 하는 이제 불세출의 테니스 선수가 있습니다. 그 나이에 그 20대들하고 해갖고 이긴다라고 하는 게 놀라운 일 아닙니까? 프로로 데뷔한 지 20몇 년이 지난 사람인데, 이 사람이 전성기가 언제냐면요. 그러니까 그 10대 후반에서 20대 한 후반까지가 전성기거든요. 이 사람이. 그때 이제 그 2000한 3, 4, 5, 6, 7, 8 이때가 방방방 날아다닐 때거든요. 그때 한 말이 뭐냐면 윈블던을 갖다 재패를 하는데 제가 기억하기로는 5번인가 6번인가 연속으로 재패를 했어요. 통산으로는 말할 것 없이 많이 했고 그 전성기 때에 2번, 3번, 4번 이랬는데 5번인가 연속인가 해갖고 뭐 6번째 도전할 때 한 번 안 됐나 그래요. 그래서 그때 인터뷰할 때 그런 얘기를 해요. 자꾸 윈벌던을 하니까 윈벌던에서 자꾸 우승하는 방법을 터득했다는 거죠. 자신이 확실히 생겼다라고 얘기를 하는 걸 봤어요. 자, 이 사람은 뭡니까? 한 번 잘해서 우승하고 끝난 게 아니라 이걸 갖다가 연구를 해가지고 내 걸로 완전히 만들면은 계속해도 지지 않는 거죠. 계속해도 지지. 그렇게 이게 특화시켰다 그럽니까? 아니면 이제 최적화시켰다 그럽니까? 아니면 완성도를 극대화시켰다고 합니까? 그런 상태로 끌어올리는 게 가능한데 이 리오가니제이션이 돼야 됩니다. 리오가니제이션이 안 되면 계속 그런 실력이 안 나오고 해바뀌면 다른 사람에도 눌리게 되는데 근데 이제 그 실력이 절정에 오르는 사람은 자기가 그 준비를 제대로 해놓으면 진리가 없는 거죠. 그 극점에 도달한 사람들이 있다는 거죠. 그런 것들에 대한 얘기를 많이 하더라는 것이죠. 왜 그러냐면요. 그 테니스를 우리가 구경을 하다 보면은 그 실력이 정말 눈꽃만치 차이가 안 나는 이런 예를 들면 이제 그 페더러나 나달의 전성기 때 둘이가 붙으면 집중해서 치면 랠리를 갖다가 한 3분, 4분, 5분 왔다 갔다 치고받고 하는 걸 갖다가 40번, 50번 하는데 속으로 다 압니다. 왜냐하면 하도 많이 붙어봐서 이 타이밍이 공이 어디로 날라오는지 알고 내가 어떻게 받아쳐야 이게 넘어가는지도 알고 그래갖고 약간만 방심할 때 실수해서 이게 랠리가 끊어지는 거죠. 그죠? 그런 것이 있는데 리오가니제이션이 굉장히 중요해요. 이 재정비를 제대로 해갖고 그걸 계속 유지하면은 계속해서 어떻게 승리하게 돼요. 우리나라도 올라온 것이 제가 알기로는 84년도 올림픽부터 해서 지난 올림픽까지 4년마다인데 거의 지금 40년 돼 가는데 여자 양궁 단체가 한 번도 금메달을 놓친 적이 없어요. 그 정도로 우리나라가 여기에 특화됐는데 중간에 한 번이라도 방심했으면 아마 그런 것이 불가능했겠죠. 근데 이 정상에 오른 걸 갖다 철저히 지켜내는 그런 노력을 했다라고 우리가 봐야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쉽게 생각하면 안 되는 게 널 우승하는데 우승하는 게 당연하지. 그게 아니에요. 그거를 지켜낼 수 있도록 긴장하는 것은 어렵다라고. 왜? 맨날 우승하기 때문에 긴장이 안 생기는 거죠. 그죠? 근데 그걸 지켜냈다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다. 그런데 알렉산더는 안타깝게 자기가 언제 죽는지 몰라요. 그러고 난 다음에 어느 날 갑자기
몸에 병이 걸려버리고 처음에는 별거 아니라고 생각했는데 시간이 지나서 낫지 않고 병이 악화되니까 언젠가는 알죠. 나 이제 죽는다. 그러니까 준비가 안 돼서 죽어버리니까 그 이후에 어떻게 됩니까? 인기응변으로 해야 되는데 안타깝게도 주변 사람들이 굉장히 권력용에 사로잡혀가지고 알렉산더 유지를 받들기보다는 자기 어떤 욕심을 채리는 그런 식의 어떤 삶을 살았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40분이 다 돼서 여기까지 하고 이어서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